용칼입니다. 확실히 금태섭이 똥줄이 탄 걸까요? 어제 아침에 갑자기 귀에서 피가 아니라 귓밥이 쏟아졌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그만둔 마당에 정봉주 전 의원마저 컷오프 된 마당에 나한테 또 벗겨먹을 게 뭐가 있다고 누가 또 날 씹나 봤더니 금태섭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금태섭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태섭 씨가 저에 대해서 좋게 표현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왜 금태섭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했느냐. 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끝까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당론으로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전원에 따르면 금태섭 씨는 끝끝내 찬성표를 안 던지겠다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표결을 얼마 안 앞두고 거의 직전에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조응천 의원 당대표 앞에서도, 그 만난 자리에서도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응천 의원은 당인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끝내. 예. 근데 금태섭 씨는 별말을 안 해요. 그래서 금태섭은 찬성표를 던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금태섭 의원이 끝내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는데, 금태섭 씨는 당을 기만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태섭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태섭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당내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당이 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 해당 행위를 지멋대로 해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해도 당은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겠네요. 제 아무리 지랄 맞게 지멋대로 해당 행위를 해도 언론 플레이만 잘하면 당이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금태섭에게 폭탄 문자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바들이, 지지자들이 극성이라면서 이들에게 당이 휘둘린다라면서 모든 신문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당이 애초에 제대로 경고나 징계를 주지 않았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금태섭 씨 주장 중에 기막힌 부분은요, 그가 지금 당의 총선 패배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오지랖도 넓으셔라. 당의 총선 패배를 걱정하셔? 아주 훌륭한 애당심이네요. 자, 금태섭 씨가 어떤 식으로 걱정을 했느냐. 조국 프레임이 발동되면 어떡하느냐. 조국 프레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여당 심판론으로 비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습니다. 서울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의 서울 노원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19대 총선의 서울 노원갑 출마자는 잘 아시는 대로 저 김용민입니다. 네, 김용민 막말 파문 때문에 19대 총선 민주당이 패배했다. 이런 얘기죠. 네, 정말 아주 이제는 아주 인이백입니다. 네, 당시 총선 2012년 총선으로부터 8년 전에 했던 인터넷 방송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다. 지금 금태섭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흑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씨가. 그러면서 김용민 프레임을 이야기하더니 조국 프레임을 또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은 2012년에 김용민은 2020년에 조국이란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도한 수사, 무지막지한 수사, 이걸 비판하고 아울러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경쟁자지요. 김남국 변호사를 조국 키즈라고 하더니 이런 조국 키즈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되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네, 이건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경쟁 후보인 김남국 변호사에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인권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금태섭 씨, 금태섭 씨, 당신 인권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요. 혐오팔이나 하는 하찮은 사람이었네요. 김용민은 그렇다 칩시다. 조국을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금태섭 씨가. 네? 조국이 거론되는 순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조국 프레임을 발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을 처음 거론하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바로 금태섭 씨 본인입니다. 금태섭 씨 본인이에요. 여러 유권자에게 또 적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얘들아, 나 민주당에서 공천 안 주면 너희들은 조국 프레임 가동해. 나 조국 비판했다가 공천 못 받은 걸로 해가지고 민주당 공격하라고. 지금 금태섭 씨가 언론을 상대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내에서 삐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의 한 의원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났는데 그 민주당의 한 의원이 누구인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 세작이나 할 소리를 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누구인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 자, 이런 금태섭의 도발에 대해서 도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조국 수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꾸로 위기감과 논란을 키우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면서 아울러 자기 선거 출마 때인 캠프에까지 와서 격려를 한 조국 전 장관과의 의리.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조국 전 장관. 보이잖아요. 그 옆에 진성준 의원 있고 그리고 지금 금태섭이 보이고. 한 사람에 대한 의리를 이딴 식으로 내팽개치고 말이죠. 뭐 그딴 거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입진보들은 의리 얘기하면 웃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상대가 의리를 저버리면 입진보들은 치더러합니다. 치더러해요. 네, 정말 참 골 때리는 친구들입니다. 금태섭 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국에 대한 그릇되고 부당한 혐오 정서를 타파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의 도리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채감을 표시했는데 우리 금태섭 씨는 조국 전 장관을 손절하고 있어요. 손절 정도가 아니죠. 침을 뱉고 있어요. 당신같이 의리 없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까 현역 의원이고 수도권이고 민주당 소속인데 당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싸늘한 눈짓을 보내는 것 아닐까요? 당신같이 의리 없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서 금태섭이 쓴 일종의 정치 기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태섭은 프레임워크를 했어요. 프레임워크. 네. 언론은 이 금태섭이 만든 프레임워크를 복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국 대 금태섭을 조국 추종자 대 조국 비판자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금태섭과 금태섭이 김남국과 경쟁하는 국면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짰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국 추종자 대 조국 비판자 이런 구도를 형성하면 금태섭 씨는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금태섭만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김남국 씨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레임워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론자 대 검찰 세작. 검찰 개혁론자 대 검찰 이익 대변자. 또 젊은 주자 대
낡은 주자 이렇게 말이죠. 검찰개혁론자는 당연히 김남국 변호사고 검찰 이익 대변자는 금태섭이고 젊은 주자는 김남국이고 낡은 주자는 금태섭이고 이런 프레임워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언론이 지금 무슨 프레임워크를 따라하고 있어요? 조국 추종자 대 조국 비판자 이 프레임워크를 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안에서 금태섭 씨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왜 금태섭 지역구에 경선 참여자 추가 공모를 냈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날아갔는데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태섭한테 공천을 줘야 되는데 왜 금태섭 지역구에 경선 참여자 추가 공모를 냈겠어요? 왜 굳이 경선을 하려 합니까? 당에서. 추정컨대 정봉주와 금태섭 대결을 붙였는데 실제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 동안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금태섭 대 정봉주 격차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역전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태섭이 본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자를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후보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BJTV에서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을 부를 폭로를 했습니다.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구 후보자의 적합도 조사를 했어요. 금태섭과 정봉주가 말하자면 후보 적합도 조사를 벌였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 거죠. 금태섭이 정봉주에게 밀려서 2등을 했다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실까요? 2월 3일에서 2월 5일에 여론조사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금태섭 의원이 1등을 했으면 추가 공모 지역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들 불러놓고 금태섭 의원이 조국 수호 총선으로 가면 우리는 백전백패고 2012년 서울 노원갑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다. 교활하게 꼼수를 잘 배웠어요. 금태섭 의원이 뭘 했어야 했냐면요. 당에다 항의를 해야지요. 왜 우리 지역은 추가 공모를 했습니까? 2월 3일에서 5일 조사한 것을 공개하십시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추가 공모를 했습니까? 당에다가 이 항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금태섭이. 근데 왜 안 하지요? 추가 공모 지역이 왜 됐냐고 항의를 왜 안 해요?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봉주한테 진 것을.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당의 판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안 했죠. 설마 정봉주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을 했다면 정봉주 전 의원 영원히 민주당에서 정치 못하지요. 정봉주 전 의원이 한 말을 사실로 가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금태섭은 지역구 관리도 못하고 본선 경쟁력도 없으면서 자기에 대해 우호적인 언론,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언론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공천을. 그동안 금태섭이 민주당으로부터 공천 받도록 조중동부터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한 목소리로 이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간의 보도 행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정봉주가 이 지역에 나온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봉주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아니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정봉주와 관련해서는 그런 기사만 나와요. 심지어 정봉주가 출마하겠다고 신청서도 안 낸 마당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 정봉주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이때 금태섭 씨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경선 안 치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정봉주 의원이 듣고 어제 BJTV에서 밝혔어요. 자, 언론의 보도 행태 또 보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그 전에 예비 후보자들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다가 내가 이 후보자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먼저 이렇게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 절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당이 후보 검증하는 것은 똑같아요. 방법을 달리했을 뿐인데 서울신문을 필두로 한 신문들이 정봉주가 후보자 검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봉주 흠집내기 기사를 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수를 어디다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검증받는 건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갖고 정봉주가 꼼수를 썼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금태섭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의 문자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막 신문들이 또 인터넷 언론들이 민주당 정신 나간 문바들에게 휘둘린다 이런 프레임을 가동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미담 기사도 나와요. 금태섭이 이렇게 자기에게 사납게 공격하는 그런 문자 전송자에게 점잖고 예의 바르게 답변하는 그런 사진이 캡처가 돼가지고 또 신문에 나옵니다. 이 문자를 누가 제보했을까요? 금태섭 아니면 금태섭에게 항의 문자 보낸 사람 둘 중 하나겠죠. 그렇잖아요. 개인 간의 대화인데 그걸 어떻게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겠어요. 금태섭 아니면 금태섭에게 항의 문자 보낸 사람 둘 중 하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금태섭에게 항의 문자 보낸 사람이 언론에 제보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금태섭한테 격한 문자를 보냈는데 금태섭이 이렇게 아름다운 대꾸를 했다. 응? 내가 금태섭의 인격에 반했다. 이러면서 제보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보도된 그 사진만 보더라도 금태섭이 자기 이 휴대전화를 캡처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낸 문자는 연두색으로 나오고 남의 문자는 회색 바탕으로 돼 있잖아요. 응? 금태섭 휴대폰에서 캡처한 거예요. 금태섭이 보낸 겁니다. 네. 언론사에다가 내가 이렇게 점잖게 대꾸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꾸하고 있다. 아, 그런데 저 문바들 지독하지 않냐? 싸가지 없지 않냐? 이러면서 언론에다가 자기 당 지지자들 그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제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더니 정봉주가 아웃됩니다. 그런데 당이 금태섭의 지역구 서울 강서갑에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금태섭은 당연히 나한테 공천장을 줄 거라고 예상했나 봐요. 그런데 당이 단수 공천을 하지 않고 후보자 추가 공모를 거쳐서 경쟁을 붙이겠대요. 결국 경선을 하겠대요. 자, 이때 금태섭은 당황했던 것 같은데 언론에다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말합니다. 와, 금태섭 멋있네. 경선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말이죠. 어제 아침에 갑자기 조국 프레임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 2012년 김용민 막말 악몽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금태섭이 다급했나 봐요. 똥줄이 탔나 봐요. 네, 그러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김남국이 나오면 행여나 정봉주가 붙어서 김남국 지원하기라도 한다면 이거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이 금태섭 씨 현역 의원 평가를 받았는데 하위 20%에 속한다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전 몰라요. 또 게다가 김남국 변호사가 신인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는다고 판단한다면 아, 이 공천 못 받는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언론 보도. 오늘은 또 김남국이 지역구 공모를 결국에는 포기한다. 민주당이 김남국 변호사 카드를 포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금태섭이 미운 털이 박혀서 당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 쓰는 기레기들. 야, 너희들 어디 말 좀 해봐라. 금태섭이 정말 탄압받는 거 맞냐? 자, 언론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금태섭을 불편하게 여긴다. 이런 비문 주자들을 내치려고 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문바들에게 지배당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정치인 금태섭을 내치려고 한다. 이런 논리로 보도합니다. 아, 금태섭을 지키기 위한 반민주당, 반문재인 언론의 국공합작 보도는 정말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태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지지자들마저 모욕 주고 그들을 정신나간 문바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민주당 후보가 아닐 수 없어요. 네,
김용민이가 역대 최악이라면 그 다음 차악이 바로 금태섭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력으로 진정성으로 후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수를 써서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썩어빠진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재선 국회의원을 하려 한다면 이제 당은 반문재인 반민주당 언론에 의해서 접수가 된다.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금태섭 씨 어제 그 발언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습니다. 김용민을 오징어처럼 씹어도 돼요. 마음껏 씹으세요. 그러나 조국 프레임이라니요.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금태섭 씨 개인에게 있음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또 언론을 조종해서 무슨 억지 논리를 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당신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용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뉴스 브리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 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분들, 네, 속는셈 치고 한번 전화해보세요. 1566-7871, 1566-7871입니다. 자, 디아페 비누입니다.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등 또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감고 또 샤워를 할 때 이 디아페 비누를 사용하고 왔습니다. 써본 분들은 정말 늦었다. 왜 이제서야 이 디아페 비누를 만났나 하면서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진작 쓸 걸 하면서. 네,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오늘 하루 동안의 정치 뉴스, 특히 언론들, 대부분 썩어 빠진 언론들인데 이 언론들이 지금 총선 국면에서 어떤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는지, 또 개중에 들을 만한, 청취할 만한,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뉴스나 동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만나볼까요?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금태섭, 김남국 뒤에 총선 역풍, 유승민, 김용민의 그림자. 금태섭, 김남국 이꼴 유승민, 김용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금태섭 찍어내기 논란 뒤에는 소신과 당론의 평행선이라는 그늘이 있었던 셈이다. 당 관계자는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 옹졸한 당 이미지만 부각하고 시스템 공천도 퇴색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사례를 떠올리는데, 유승민 의원이 2015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비단 이 말만이 아니죠. 박근혜한테 밑보여가지고 하여간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박근혜가 이제 배신의 정치 운운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유승민은 금태섭과 같다라는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의 요구에 밀려서 서울 노원갑의 낙곰수 김용민 PD를 공천했다가 역풍을 당한 일도 다시 거론된다. 예. 네, 이것도 제가 거론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수도권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은 강서갑이 19대 총선에 노원갑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 출격이 조국 대 반조국 총선으로 흐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금태섭은 유승민이고 김남국은 김용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말 웃음만 납니다. 웃음만 나요.
경향신문이 이런 신문이에요. 박홍두 기자라고 썼는데 틈만 나면 제 이름 거론하면서 기사 쓰는 박홍두. 네. 우리 저 박홍두를 보면서 조선일보 김대중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요. 김남국을 김용민하고 엮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표심 어떻게 여당 칼럼 사택 인미리 이 칼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어서 금태섭 흔들기로 휘청. 네, 금태섭을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금태섭이 이런 언론사 특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딴죽을 걸어왔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범죄자로 단정했던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유포했던 이런 언론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태섭이요. 네. 19대 총선 김용민 악재 재현 가능성. 금태섭도 수도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태섭 저격수 김남국은 페북에 왜 조국을 선거에 이용하나 반격. 네. 당 지도부 뒤늦게 김남국 출마 만료. 리스크 관리 부실 우려 목소리. 여지없는 그런 김용민 막말 파문을 이용해 먹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계속되는 리스크 관리 실패에 총선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 목소리를 틔우는 데가 바로 너희들이지 않니? 망한국일보. 응? 한 수도권 의원은 당이 친문 지지자들 목소리에 끌려가는 것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비칠 수가 있어서 중도층의 민심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악재일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당 지지자들 입 닥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변수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레거시 미디어들이 민주당 공천에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 뜻대로 공천하려고 하는데 야 너희 그 지지자들 좀 입 닥치게 좀 해봐. 걔네들이 지금 중도 표심을 떠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표심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 서로 갈등 관계를 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외견상이랄지라도 통합과 탈박근혜를 선언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있다. 그런데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열성 지지자들 목소리 외에는 귀를 닫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당의 리스크 관리가 아쉽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자, 한국일보가 그렇고요. 세계일보. 핵심 지지층만 쫓는 여당. 중도층 이탈 가속. 문 팬들이 제거 대상 목록에 올린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서울 강서갑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다라면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언론 플레이인 거죠. 네. 문 팬이 밀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힌 후 강서갑 경선이 김 변호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던 금 의원의 조국 대 반조국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복수 후보가 있는 금 의원 지역구에 공천 후보를 추가 공모한 데 이어서 조국 백서 필진인 김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문 팬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금태섭 의원을 겨냥한 당의 자객 공천 시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세계일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핵심 지지층 문바들 이들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당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언론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이 언제 문바들에게 휘둘렸어요? 언제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문바들에게 휘둘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금태섭 의원의 언론 플레이가 먹히고 있는 상황. 예. 참 암담하게 바라봅니다. 금태섭에게 자꾸 불이익을 주려 한다 그러는데 이 땅의 기레기들 한번 취재 한번 해봐라. 야 너희들 한번 취재해봐. 금태섭이 점수가 낮아가지고 지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에서 추가 공모해가지고 끝내 경선으로 간다는 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 그렇지 않다면 이 주장이 허위라면 한번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도해봐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중도층 이탈 가속. 중도층 이탈 가속을 얘기한다면요. 여론조사라도 좀 변변히 제시하면서 중도층이 빠졌네? 너무 억측에 과장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속은 무슨 가속이야. 니들의 바람이겠지. 물론 이제 정치면 기사라고 하는 것이 해석과 평론의 영역이 폭넓게 보장돼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들이 공천 주고 싶은 사람, 자기들이 밀고 싶은 사람을 교묘하게 정말 유치하게 이렇게 미는 방식은 독자 기만입니다. 사실 왜곡이고요. 언론이 이러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야, 공천을 당원이 줘야지 왜 니들이 주려고 하니? 국공합작 언론들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당 사정도 볼까요? 자, 박근혜의 복심인 유영하. 미래통합당 출범한 날 탈당 외. 미래통합당은 아시는 대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등등 보수정당의 통합체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는지 주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유영하의 탈당은 중요하지 않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박근혜가 있는데 박근혜가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유영하입니다. 유영하만 만나요. 박근혜가. 딴 사람 안 만납니다. 황교안이고 박근영이고 안 만나요. 만나는 사람은 유영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영하가 미래통합당 출범한 날 탈당을 했어요. 또 유영하는요, 지난해 2월 텔레비전에 나와서 TV조선에 나와서 황교안이 친박이냐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꼬집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친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방송 출연을 말씀드렸고 허락했기 때문에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국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면서 하면서 황교안을 잔뜩 비난했어요. 선수들은 다 알아듣죠. 박근혜가 최소한 당 경선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당대표 경선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황교안은 친박이 아니다. 이런 사인을 내보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황교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요. 의리 같은 게 없어요. 보수는요. 의리 같은 게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 거기에 줄 설 뿐이죠. 이명박 보십시오. 한때 대통령을 했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 권력을 휘둘렀지만 지금 주변에 동지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보수가 그래요. 근데 진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그냥 그 측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울고 통탄해했습니까? 의리가 없는 동네예요. 기본적으로 보수는. 자, 이건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친박이 아닌 비박 황교안이 됐어요. 유영하가 미래통합당을 탈당했다. 박근혜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지멋대로 탈당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유영하가 우리 공화당으로 갈 것인가? 근데 박근혜가 지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도 애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보수통합과 관련해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탈당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보여요. 박근혜가 호불호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갖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박근혜는 끝난 사람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미래통합당 출범에는 반대한다는 박근혜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 정말 김용민보다 더 싫은 유승민 그 일파들이 있는 미래통합당, 자기 탄핵에 관여했던 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합쳐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자기 그 감옥에다가 의자 넣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황교안을 미워했던 박근혜가 이거 동의하겠냐 이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보수통합? 그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예.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출범 후
첫 번째 의원총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은요, 여러 당들이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뭐 그래도 가장 크기가 크더라도, 그러나 다른 정파가 함께 연합해서 해왔기 때문에 배등하게 서로 예우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합당에 따른 상견례를 했는데 사회를 맡은 민경욱이가 또 사고를 쳤어요. 한국당 출신이 아닌 의원들만 따로 불러냈습니다.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합당한 끝에 통합당이 탄생했는데 마치 다른 당들이 한국당에 흡수된 양 굴었다는 거죠. 게다가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인사들 그 자리도 앞줄에 따로 마련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 의석도 맨 앞자리는 대개 초선 의원, 소수당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이렇게 마련됐다면은 이건 야 너희들은 이 당에서 서자야, 정치적 무게감으로 봤을 때 후순위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병국 의원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고 인사를 해야 하는지,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면서 항의했어요. 예. 자, 지금 그 자리에는 유승민은 없었습니다. 유승민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 항의를 했겠죠. 지금 미래통합당 지금 갈등이 또 잠복해 있는 것이 새로운 보수당 당직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당직자는 계약직을 포함해서 28명에 이르는데 옛 한국당 사무처는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이들을 전원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당은 그런데 사무처 당직자 공채를 끝내서 인력 충원을 다 완료한 상태예요. 자기들 인력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보수당은 선별로 고용을 승계하겠다. 그건 뭐예요?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공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그런 의원들 지역구 보장해 줄까요? 쉽지 않죠. 그렇게 가기 어렵죠. 이러면서 또 대충돌이 빚어지게 될 것이고요. 미래통합당은 총선 앞두고 또 격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안철수는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알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홀로 독자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국민일보 기사에 이어서 이번엔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글 트렌드가 사실은 굉장히 민심을 예리하게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것인데 또 게다가 안철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로서는 구글 트렌드에 대한 분석에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작년 12월 18일 손학규가 안철수 오면 전권 주고 대표직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나중에 뒤집었는데 이번 시점 정계 복귀를 알리는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는데 다음 또 상승 곡선은 귀국했을 때 큰절 올렸던 그때 그리고 얼마 뒤 귀국 후 현충원 참배 선언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탈당 선언할 때만 반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철수의 트렌드도 올라가야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계 복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안철수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때는 지난달 2일이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계 복귀를 선언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철수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운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날 세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본인이 크게 주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국민에게 국민의당을 각인시킬 인물과 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개인의 유명세, 개인의 인기만 갖고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서 의미 있는 원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옛날 이어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민의 관심 바뀐 안철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